자, 여러분, 한국에서 성공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먹고 산다. 대한민국의 황금률이었습니다. 그 끝에 서 있던 것이 의사, 변호사, 판사 한 번 따면 평생이 보장되는 왕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왕관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말이죠.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 이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돼 있어 대체 위험이 크다.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 대체 위험이 크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AI가 일자리를 뺐을 때 제일 먼저 타격받는 건 단순 반복 노동, 저숙련 직종이어야 합니다. 공장 조립 라인, 콜센터 상담원, 택배 분류 작업 이런 곳이 먼저 대체되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직업별로 AI 노출 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AI 노출 지수가 가장 높은 직업 1위는 일반의와 한의사입니다. 상위 1% 이내, 전문의는 상위 7%, 회계사와 자산운용가는 상위 19%, 변호사는 상위 21%, 의사, 회계사, 변호사, 우리가 최고의 직업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AI 대체 위험 최상위권에 올라 있는 겁니다. 반면에 AI 노출 지수가 가장 낮은 직업은 대면 접촉과 관계 형성이 중요한 직업들인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운송 서비스 종사자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023년에 분석한 자료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AI 노출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행정 46%, 법률 44%, 가장 낮은 분야는 건설 6%, 유지보수 4%였습니다. 텍스트와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AI에게 법정과 의학서적, 재무제표는 가장 쉬운 먹잇감입니다. 반면에 울퉁불퉁한 현장에서 몸을 쓰는 일은 AI가 가장 못하는 영역이에요. 여기서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970년대 미국의 로봇공학자 한스 모라백이 발견한 현상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에게 어려운 일은 컴퓨터에게 쉽고 인간에게 쉬운 일은 컴퓨터에게 어렵다. 복잡한 미적분 문제는 AI에게 0.001초면 끝나는 일입니다. 수천 페이지 분량의 판례를 분석해서 관련 조항을 찾아내는 일도 식은 죽 먹기. 수백만 장의 흉부 엑스레이 영상을 판독해서 암 의심 부위를 찾아내는 일은 AI가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해냅니다. 그런데 울퉁불퉁한 공사 현장 바닥을 걷는 것, 좁은 화장실 구석에 타일을 정교하게 붙이는 것, 벽 뒤로 숨어버린 누수 배관을 손으로 더듬어 찾는 것, 이건 AI에게 지옥입니다. 모라백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 뇌의 감각 및 운동 부분에는 10억 년의 진화 경험이 인코딩되어 있다. 우리가 추론이라고 부르는 의도적인 과정은 인간 사고의 가장 얇은 표면층일 뿐이다.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두 발로 걷고 손으로 물건을 잡고 눈으로 공간을 인식하는 능력은 10억 년 동안 진화해온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수학 문제를 풀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은 고작 수천 년 됐습니다. 진화적으로 보면 어제 생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인간의 두뇌 노동이 육체 노동보다 먼저 대체되고 있는 겁니다. 언어학자 스티븐 핑커는 이 역설을 AI 연구자들이 밝혀낸 주요 교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사가 하는 진단은 데이터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패턴을 인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 변호사가 하는 판례 검토는 텍스트를 분석하고 관련 조항을 매칭해서 논리를 구성하는 것. 회계사가 하는 재무 분석은 숫자를 정리하고 이상 징후를 탐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전부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입니다. 반면에 타일공이 하는 일, 배관공이 하는 일, 도배사가 하는 일은 AI가 가장 못하는 영역입니다. 이 역설이 지금 직업 세계의 판도를 뒤집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일론 머스크가 불과 3주 전인 2026년 1월 8일 미국 기업가 피터 디아만디스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문샷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안에 옵티머스 로봇이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하게 될 것이다. 4년이면 확실하다. 3년, 2028년, 지금 의대 1학년 학생이 본과 3학년 될 때쯤이면 로봇이 외과 의사를 넘어선다는 예측입니다. 진행자가 그럼 의대는 가지 말라는 겁니까? 라고 묻자 머스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의미 없다. 사교 경험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대학에 갈 필요도 없다. 어느 순간 의대 진학은 비싼 취미가 될 것이다. 사립의대 6년 등록금만 1억이 넘고 생활비까지 합치면 2억 가까이 드는 그 과정을 취미라고 표현한 겁니다. 물론 머스크 특유의 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옵티머스 로봇 생산 목표도 5,000대에서 2,000대로 다시 더 줄어드는 등 그가 제시한 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시점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머스크가 로봇 외과의가 인간을 넘어설 거라고 확신하는 논리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의사가 되기까지 정말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의학 지식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따라잡기도 어렵다. 의사들은 시간이 제한적이고 실수를 한다. 인간 외과의는 평생 해봤자 수천 건의 수술을 합니다. 아무리 명이라도 10,000건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옵티머스 로봇은 다릅니다. 머스크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옵티머스 로봇은 모든 수술 경험을 공유한다. 전 세계의 모든 로봇 외과의가 수행한 모든 수술, 가능한 모든 질병의 변형을 적외선과 자외선으로 본 경험을 모든 로봇이 공유하게 된다. 인간 의사는 자기가 직접 겪은 케이스만 경험으로 쌓입니다. 로봇은 전 세계 모든 로봇의 경험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합니다. 머스크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로봇은 그날 아침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도 않았고 배우자와 싸우지도 않았다. 극도로 정밀하다. 인간 외과에는 컨디션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을 수도,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손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로봇에게는 그런 변수가 없습니다. 머스크가 제시한 비전은 이겁니다. 짐바브웨의 작은 마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외과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비용은 초기 자본 투자와 전기료뿐이다. 의료의 민주화, 대통령급 진료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비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소성이라는 가치로 먹고 살던 전문직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의사가 비싼 이유는 희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대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6년 배우고 인턴 레지던트 돌고 전문의 따려면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 과정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공급이 적고 가격이 높았던 겁니다. 로봇이 그 일을 하게 되면 희소성이 사라집니다.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머스크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훌륭한 의사와 외과의는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공장에서 생산될 것이다. 하지만 의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법조계는 어쩌면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료는 그래도 물리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수술하려면 칼을 대야 하고 주사를 놔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은 100% 텍스트입니다.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면 2025년 3월 국내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가 한국 변호사 시험 객관식 전 영역에서 합격권 점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종사자 중 45%가 이미 AI를 사용하고 있거나 1년 내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이야기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습니다.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솜방망이 처벌 이런 표현들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판결이 편향적이라면 차라리 AI 판사가 낫지 않겠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전관이고 뭐고 없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일관된 판결을 내리는 AI가 더 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법이라는 게 단순히 조문 적용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상황, 맥락, 정상 참작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판사의 권위, 변호사의 전문성이 공정성과 정확성이라는 잣대 아래 AI에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상황이 더 선명해집니다. 2025년 3월 서울대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국형 의료 거대 언어 모델 LLM이 최근 3년간 한국의사 국가고시에서 평균 정답률 86.2%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의사들의 평균 정답률은 79.9%였습니다. AI가 의사보다 6.3%포인트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서울대병원이 이 모델을 개발한 이유는 기존 의료 AI가 주로 서구권 의료 지식에 최적화돼 있어서 한국어 의료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모델을 만들었더니 만든 지 1년 만에 실제 의사 평균을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AI 의사는 시간이 갈수록 더 똑똑해집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학습이 진행될수록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인간 의사는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새로운 의학 지식을 따라잡기도 어려워집니다. 출발선에서 이미 앞서 있는 AI가 시간이 갈수록 격차를 벌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진단만 한다고 의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환자와의 공감, 치료 과정에서의 심리적 지지, 복잡한 상황에서의 윤리적 판단,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인간 의사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진단과 처방이라는 핵심 업무에서 AI가 인간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건
전문직으로서의 의사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똑똑한 젊은 세대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취업 플랫폼 캐치가 지세대 취준생 1,6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연봉 7천만 원, 교대 근무, 블루칼라 vs 연봉 3천만 원, 야근 없음, 화이트칼라. 결과는 58%가 블루칼라를 선택했습니다. 과반이 넘었습니다. 블루칼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1위는 연봉이 높아서로 67%, 2위는 기술을 보유하면 해고 위험이 낮아서 13%, 3위는 야근 승진 스트레스가 덜해서 10%, 그리고 AI 대체 가능성이 작아서라는 응답도 3%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작지만 지세대가 AI 대체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이미 대세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미국에는 더 많은 배관공이 필요하고 지세대가 그 수요에 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급여정보업체 ADP 자료를 보면 2023년 건설 분야 신규 채용자 중간임금은 48,089달러, 한화로 약 6,500만 원입니다. 같은 해 전문 서비스 분야 신규 채용자 중간임금은 39,520달러, 한화로 약 5,300만 원, 차이가 1만 달러, 약 1,300만 원입니다. 건설 직군 신입이 회계사나 IT 신입보다 더 많이 버는 겁니다. ADP는 이런 임금 역전이 4년 전부터 벌어진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화이트칼라 직종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했습니다. 메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에서만 수만 명이 잘렸습니다. 비영리 단체 인플로이 아메리카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1년간 미국에서 화이트칼라 실업자가 15만 명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블루칼라는 수요가 꾸준합니다. 발전소 관리, 엘리베이터 수리, 고압 케이블 설치, 배관 정비, 이런 사회 기반 시설 유지 보수 업무는 AI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포브스가 꼽은 올해 평균 연봉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 블루칼라 직종을 보면 발전소 엔지니어, 방사선 치료사, 엘리베이터 설치 수리공 등이 있습니다. 10만 달러면 한화로 1억 3천만 원. 대학 안 나와도 직업학교 수료하고 자격증만 있으면 미국 평균 연봉의 2배를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세대는 스스로를 공구벨트, 툴벨트 세대라고 부릅니다. 넥타이 대신 공구벨트를 차고 다니는 게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도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취재한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수민 씨 31세, 전직 직업군인이었습니다. 28세 때 군을 그만두고 실리콘 시공기술자가 됐습니다. 그가 전직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군인은 안정적이긴 한데 월급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지금 수입은 군인 때의 4배 정도 됩니다. 인테리어 분야 기술은 AI도 대체하기 어렵고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4배, 그리고 AI 대체 불가, 정년 없음. 최아무개 씨, 27세,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 경영지원에서 일했습니다. 3년 전에 회사 그만두고 도배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회사에서 월 250만 원 받으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수입이 2배 이상 늘었어요. 현장에서는 초보자도 일당 10만 원 이상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일당 10만 원이면 주 5일 한 달 일하면 200만 원입니다. 기술이 쌓이면 일당이 20만 원, 3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를 보면 도배기능사, 타일기능사, 배관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중 40%가 40세 미만입니다. 젊은 피가 유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인 구직 플랫폼 벼룩시장이 블루칼라 및 사무직 종사자 1,34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사무직 근로자의 61.1%가 블루칼라 일자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로 33.7%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무직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야근해도 수당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술직은 일한 만큼 받습니다. 실력이 늘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블루칼라는 혼자 일할 때가 많습니다. 타일 붙이는데 상사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 꼰대 문화 수직적 조직에 질린 젊은 세대한테는 이게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국은 여전히 의대 쏠림에 빠져 있습니다. 2025학년도 자연계열 정시학과 분포를 보면 상위 1% 학생 중 76.9%가 의대를 선택했습니다.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의대로 간 겁니다. 자연계 일반학과에 진학한 비중은 10.3%에 불과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대한민국 이공계 최고 명문입니다. 여기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82명이 의치대 진학을 위해 자퇴했습니다. 카이스트를 자퇴하는 겁니다. 2025학년도 SKY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시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한 사람이 415명입니다. 최근 5년 중 최대치입니다. 계열별로 보면 자연계열 등록 포기자가 1,305명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고, 이것도 5년 새 최고치입니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의대입니다. 종로학원 대표의 분석을 보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축소됐는데도 여전히 SKY 자연계열에서 상당 부분이 의학계열 중복 합격으로 빠져나갔다. 의학계열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까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에서 58만 명의 인재가 부족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인재들은 다 의대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이공계 인력이 최종학위 취득 10년 후 받는 평균 연봉은 9,740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해외에 취업한 이공계 인력 평균 연봉은 3억 9천만 원, 국내 의사 평균 연봉은 3억 원도. 이공계 국내 연봉이 의사의 3분의 1입니다. 해외 이공계의 4분의 1입니다. 같은 이공계인데 해외 가면 4배를 버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국내에서 이공계를 하겠습니까? 의대 가거나 해외 가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겠죠. 직업 만족도도 차이가 납니다. AI 로봇 분야 종사자 직업 만족도 평균은 71.3%, 의사 직업 만족도는 79.9%, 직업 안정성 격차는 더 큽니다. AI가 전문직을 대체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 전문직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과거에 멈춰 있는 겁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늦을까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노동시장의 경직성입니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선진국 중 최하위권입니다. 한번 직업을 선택하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전직, 재교육 시스템이 부실합니다. 그러니 안전한 직업을 찾게 되고 의사처럼 면허만 있으면 평생 보장되는 직업으로 몰리는 겁니다. 둘째, 전문직 단체의 저항입니다. AI 서비스가 전문직 영역에 들어오려고 하면 강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지난해 대형 로펌 대류가주가 AI 무료 법률 상담 챗봇 AI 대류가주를 선보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AI 챗봇이 변호사 고유의 업무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법 제34조 5항,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를 근거로 AI 서비스를 막으려는 움직임입니다.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진단 서비스, 원격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게 들어오려고 하면 의사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합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겁니다. 수십 년 공부해서 얻은 자격인데 갑자기 AI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로 인한 직업 대전환은 시점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반드시 도래할 미래다. 이를 일자리를 빼앗는 위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문직이 독점해온 권위와 지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어떻게 적응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셋째, 교육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은 여전히 암기 위주입니다. AI가 3초 만에 검색할 수 있는 것을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합니다. AI와 공존하는 법,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법, AI가 못하는 창의성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법, 이런 걸 가르쳐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AI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교육은 20세기에 멈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화의 종말, 사자 직업이 곧 성공이라는 공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텍스트와 데이터를 다루는 고부가 가치 지식 노동이 AI에게 가장 먼저 도전받고 있습니다. 모라백의 역설,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AI에게 쉽고 인간에게 쉬운 것은 AI에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두뇌 노동이 육체 노동보다 먼저 대체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골드러시, Z세대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연봉, 고용 안정성, AI 대체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따져보고 블루칼라로 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체,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의대 쏠림에 빠져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전문직 단체의 저항, 구시대적 교육 시스템이 변화를 막고 있습니다. 씁쓸한 현실입니다. 평생 공부가 답이라고 믿었는데 그 공식이 제작성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이건 더 공정한 세상이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대학 나와서 어려운 자격시험 통과하면 평생 그 타이틀로 먹고 사는 구조였습니다. 앞으로는 다릅니다.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가, 이게 기준이 됩니다. AI를 도구로 부리는 능력. AI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인간적 교감,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정교한 숙련. 이제 부의 지도는 지능에서 숙련과 창의로 이동합니다. 명함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세상. 어쩌면 이게 더 정직한 세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자 직업의 신화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요? 무너지는 성벽 안에 남을 것인지, 새로운 대륙으로 떠날 것인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